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하셨을 텐데요. 남은 여름도 지치지 않고 더위 잘 이겨내셔야겠습니다. 오늘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지난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둔 주목할 만한 성과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범죄 피해를 입은 이들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덜어줄 형사소송법 개정. 그 내용과 남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린 여러 사건들. 시효라는 건 그야말로 행정처분에 불과한 것이지 시효가 끝난다고 피해가 회복되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던 이른바 사모님 사건. 이로 인해 도마 위에 오른 형 집행정지 사각지대. 그 검사가 형 집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 재량의 폭이 넓고 또 이로 인해서 유전무죄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정서들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살인사건의 수사 가능 기한과 연관된 살인죄 공소시효. 그리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적용을 위한 형 집행정지 관련법.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 테러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49일간 병상에서 투병하다 숨진 6살 난 김태환 군. 하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지난 6월 26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범죄 혐의자가 도주해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현행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입니다.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그 범죄를 이제 기소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검사가 그 해당 범죄자를 이제 기소함에 있어서 무한정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진범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공소시효 제도입니다. 수사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모든 범죄를 끝까지 수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증거가 희박해지고 또한 증인 등등의 그런 기억도 또 이제 퇴색되기 때문에 진범을 적발하기 어렵다라는 점 등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살인죄의 경우에도 역시 공소시효가 이제 있었는데요. 지난 2007년 법 개정 전에는 1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죄의 경우에 15년만 지나면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이 너무 짧다라는 그런 반성이 있어가지고요. 법 개정에 의해서 2007년에 25년으로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공소시효로 인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들이 많은데요. 2000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2003년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 과학기술의 발달로 장기 미제 사건들의 해결 가능성이 커진 데다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미제 사건이라는 것 중에 일부는 DNA가 확보된 것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첨단 과학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미세 증거까지 현장에서 확보만 제대로 해놓는다면 공소시효는 사실은 일종의 행정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하게 되는 거죠.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시효가 끝난다고 피해가 회복되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아이, 나의 배우자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살해돼서 사라지고 없는데 피해를 유발한 가해자들은 벌겋게 살아서 잘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그렇다면 결코 회복되기가 일단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 시효의 폐지는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할 수 있죠. 강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거나 점차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 연방법은 사형 대상 범죄는 물론 아동 성범죄와 인신매매 공소시효가 없고 영국 역시 경범죄에만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본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우리 역시 살인죄 공소시효에 대한 사회적 중론이 모아졌고 마침내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지난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제도는 이 법적 안정성에 중점을 둔 제도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인을 찾기 위한 증거도 수집하기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다 잊혀져 가는 걸 다시 들춰내는 게 법적 안정성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인데,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20년, 30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를 찾는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범인을 찾아서 처벌하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법의 법정형이 사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살인죄 중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항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됩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7월 말 공포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에 대한 시효 폐지 효과가 즉시 발생됐는데요. 이로 인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등 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적용 범위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살인죄 중에서 그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의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고요. 기타 사형에 처할 수 없는 영아살해죄나 촉탁승낙 살인죄의 경우에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지만 그 살인죄가 아닌 다른 범죄, 즉 강간치사 또는 강도치사, 그리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굉장히 그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의 범죄의 경우에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살인죄에 버금가는 그런 그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의 경우에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견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이번에 그 살인죄에 대한 그 공소시효 배제의 그런 효과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그 공소시효 배제 범위를 늘려나가는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각 지역 경찰청도 그간 소홀했던 미제 사건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전북 11건, 대전 7건, 경남 10건, 강원 15건 등의 주요 미제 사건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공소시효 폐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사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초등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좀 더 많은 증거들을 잘 확보를 해서 보존을 할 건가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공소시효의 폐지와 맞물려서 굉장히 중대한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DNA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별한 보존을 할 수 있는 장치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간의 확보, 또 시설의 확보, 그리고는 전문 인력의 확보, 그리고는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범죄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어떻게 충실하게 잘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궁에 빠진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바로 형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왔던 형 집행정지 제도가 법 개정으로 더욱 철저히 운영될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 달라지는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돈으로 검사도 반사도 살 수 있는 세상!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여대생을 청부살인에 구속됐던 모 그룹 회장의 부인, 이른바 사모님. 지난해 그녀가 수감 중에 병원 특실에서 지낸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가 호화 병실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형 집행정지 제도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형
형 집행정지 제도는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하에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로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허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악용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사모님 사건만 보더라도 여러 분야의 비리가 밝혀졌는데요. 허위 진단서를 써준 의사, 형 집행정지 허가를 내준 검사,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변호사 등이 비리에 연루돼 형 집행정지 제도의 신뢰도와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형 집행 정지 제도는 건강상 이유나 아니면 또 연세가 많이 드신 경우라든가 출산에 있는 그런 범죄인의 경우에 조정하기 위해서 검사한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그동안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을 보게 되면 유력 인사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검사가 재량적으로 형 집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 재량의 폭이 넓고 또 이로 인해서 유전무죄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정서들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검사들의 재량의 범위를 줄이고 심의 절차를 공정하게 해서 개선돼야 됐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요구들이 많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지난 7월 24일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집행정지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자유형을 계속 집행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거로 피고인의 인권에 굉장히 필요한 제도였는데요. 그런데 이 형 집행정지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런 폐해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형 집행정지 심의회를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하고 또 그 심의회에서 반드시 건강상 형 집행정지를 할 때는 심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민들은 법이 공정하지 않다. 또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형 집행정지 제도를 법제화함으로 인해서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일정 부분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 개정에 따라 형 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에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형 집행정지 제도 시행 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인물이 위원으로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요구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이 되겠는데요.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봄으로써 과연 정당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한 일단 심사가 이루어진 후에 사후적으로라도 어떤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영상 등을 감시함으로써 실제로 정말 공정하게 이런 그 위원회가 열렸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가 마련된다면 이번에 그 법 개정의 실효성이 보다 더 많이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제도들의 개편으로 큰 의미를 갖는 이번 법 개정.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를 보듬고 공정한 법 집행의 밑거름이 돼주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법 질서를 확립하는 게 필요하고요. 구속을 한다든지 또 석방을 한다든지 형을 집행할 때는 일관성이 있고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사회적으로 법 질서 확립이 되지 않냐 싶은데요. 사실 아직 이제 법사위에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들은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인권을 함량하고 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앞으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많은 회의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그런 법률을 통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 가족들의 그 원한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게 됐고 생명을 살해한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처벌이 된다. 이런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은 이런
생명을 없애는 살인죄에만 공소시효를 없애는 게 아니라 뭐 아동에 대한 잔인한 성폭행이라든가 약취 유인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인륜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앞으로 장차 사회적 합의를 모아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 표결에서 반대표는 단 한 표도 없었습니다. 잔인한 범죄의 범인이 잡혀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평범한 공분.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당연한 정의가 구현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표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로써 살인범죄에는 영구미제 사건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된 만큼 수사제도 역시 이에 걸맞게 개편되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억울한 외침이 들리지 않도록 개정된 형집행정지제도의 철저한 시행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 편의시설과 교통시설 등 점자 표기가 되어 있는 곳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곳이 많은데요. 가정상비약 그 제품명이 점자로 표기된 건 전체 의약품 중에서 극소수인 것 같아요. 대충 보고 그 소화제인 줄 알고 먹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통을 일으켜서 병원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생필품인 의약품, 식품 등의 경우 현행법상 점자 표기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제품에 대한 효능과 용법, 유통기한 등의 상세 정보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이에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약사법, 식품위생법 개정안에서는 관련 제조, 수입업자들이 의약품과 식품의 용기 포장에 제품 상세 정보를 담은 점자, 음성 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점자, 음성 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갑자기요? 밤낮 없이 응급실과 병동 등을 뛰어다니며 환자를 돌보고 전문의 과정을 위한 공부를 병행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전공의들. 박진선 환자 폴리 뽑아. 전공의들의 상당수가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지만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전공의들의 어려운 환경은 환자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전공의에 대한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전공의 수련 시간을 일주일에 80시간, 연속 2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장 수련과 야간, 휴일 수련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전공의 인력수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핀테크. 핀테크란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결제, 송금 및 자산 관리 등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을 말하는데요. 최근 핀테크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국내 기업들도 관련 서비스를 내놓으며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의 문턱이 높아 벤처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미흡한 상황인데요.
이에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정부로 하여금 창업자를 위하여 창업 지원 계획 수립, 시행 및 필요한 세제상, 금융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부문 핀테크 관련 기술, 데이터 등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영국과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핀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채택해 규제 완화는 물론 자금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이제 막 핀테크 산업에 뛰어든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새롭게 함께할 송세별 리포터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법률 생활백서와 함께할 송세별입니다. 알면 힘이 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맞춤형 교육급여 제도입니다. 지난 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이 바로 교육급여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 지금 함께 보시죠. 맞춤형 교육급여가 개편되면서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50%인 가구로 확대됐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부양의무자 소득에 상관없이 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데요. 자녀의 학년에 따라 부교재비, 학용품비는 물론 입학금과 수업료까지 지원합니다. 지난 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면서 바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인데요. 지금 어디 다녀오세요? 네, 학생이 있는 집인데 맞춤형 급여 중에서도 교육급여 상담을 하고 있는 길이에요. 그럼 현장 방문하신 거예요? 네, 직접 방문해서 생활환경도 보고 이런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안내를 드렸어요. 국민의 기본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급여 신청 시 반드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과 대면 조사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만 받습니다.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청자가 부쩍 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이 많이 됐다는데 신청 많이 들어오나요? 개편되기 전보다는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오셔서 상담받고도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셨어요.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신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뭔가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이제 개편이 됐잖아요. 교육급여 쪽이 좀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상황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분야에 대한 선정 기준을 개편한 것인데요. 이 중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폭이 가장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기존의 대상에서 확대가 많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 자격이 바뀐 건가요? 예전에는 기초생활자만 받았던 교육급여가요. 이제 맞춤형 교육급여가 되면서 대상자가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가장 큰 것은 중위소득 40%에서 50%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부모, 자녀나 며느리, 사위 이런 관계에 있는 분들을 부양의무자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조부모 소득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에 따라 할아버지의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 경우 형편이 어려워도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이젠 상관없게 된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면서 급여가 많아졌던데 교육급여만 신청이 따로 가능한가요? 네, 그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 기준이나 부양자로 인해서 신청 못했던 분들도요, 이 교육급여는 기준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혜택은 못 보더라도 교육급여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소식에 두 남매를 둔 박영인 씨도 교육급여 신청서를 냈습니다. 학교 매점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에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첫째가 고등학교 진학 후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 교육급여 지원 확대가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에 교육급여 신청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알고 신청하신 거예요? 주민센터나 지나가다가 현수막 있는 것도 받고 학교에서 직접 학부모 앞으로 문자도 왔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대상자가 되는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격이 안 되신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복지 혜택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자격 여건이 워낙 까다롭기도 하고 웬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대상자보다는 많이 완화되어서 기준이 그래서 좀 알아본 결과 될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6개월 전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접으면서 영희 씨의 월급이 유일한 소득인데요. 자녀분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교육비는 어떤 부분이 가장 부담되세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어서 교과서 대금이나 기타 수업료가 없었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기준으로 45만 원 정도 분기별로 내고 있고요. 급식비는 별도죠. 근데 이제 급식비도 또 많이 올랐어요. 중식만 신청하면 한 8만 원 내외,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을 해서 석식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한 16만 원, 7만 원 돼서 부담이 되죠. 지원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문제집 비용도 조금 나온다고는 하는데 고등학교 아이 등록금 부분이 가장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의 경우 38,700원의 부교재비가 지급되고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생은 여기에 추가로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교육부는 교육급여 외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은 완전히 좀 다른 사업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은 사실 3월 달에 한번 신청을 하시면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급식비, 방과학교 수강권, 또 PC 정보화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요.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또 교과서 대금처럼 별도의 항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한 20만 명 정도가 받으실 수 있다면 이제는 한 70만 명 정도가 교육급여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됐는데 어떠세요? 서민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 대상이 됐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줄도 다 몰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원 대상이 만약에 확대되어서 교육만이라도 지원을 받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육급여에 대한 지원 대상도 확대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이들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과거 기초생활보장을 통해 교육급여를 지원받던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고요. 첫 지급은 오는 9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교육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법뉴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